몽골의 침략과 서구 세력의 부상 이후 끊임없는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이슬람 세계에서 튀르키예의 출현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600년간 세계의 대륙을 지배하며 이슬람 세계의 수장을 자처했던 대제국이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거 귀하거든요. 실제로 이후의 20세기 동안 튀르키예는 이런 세속주의와 의회 정치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터키식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하나의 롤모델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에 이슬람과 서구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귀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튀르키예가 좀 이상합니다. 서방 세력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등 패권주의적인 노선을 보여주는 건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는 학교 교육 과정에 이슬람 도덕 과목을 추가, 100년 가까이 박물관으로 이용되던 아야소피아를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리는 등 이슬람주의적인 정책들이 상당한 지지를 받으며 실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1923년 건국 직후부터 이어져 온 100년의 국가 정체성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튀르키예의 총리로 재임, 2014년부터는 대통령에 취임하여 20년째 권력을 이어오고 있는 튀르키예의 푸틴이라고 불리는 남자. 에르도안은 코로나 대봉쇄와 가지안텝 대지진,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여러가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도 아래 튀르키예는 앞으로 더더욱 패권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국가로 변모해 나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니, 케말이 새로운 튀르키예를 탄생시켰다며, 세속주의와 서구화 정책으로 지금의 튀르키예가 만들어졌다며, 튀르키예인들은 어째서 에르도안을 선택하고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대결 구도와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튀르키예를 새로운 민족 국가로 탈바꿈시켰던 케말주의였지만 너무나 빠르고 급진적인 변화를 꾀했던 만큼 그 한계점도 명확했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말로는 공화주의다, 인민주의다 하면서도 막상 권위주의 통치로 돌아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케말이 세운 공화인민당만이 유일한 정당, 야당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어요. 덕분에 케말이 20년 동안 만장일치로 사연임해가며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었고요. 민족주의도 좋은 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오스만 제국 말기부터 튀르크 민족주의 열풍이 거세지면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와중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조직적인 강제 이주와 학살로 초토화당한 바 있었고,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 튀르키예 독립전쟁 동안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버린 터라 로잔 조약을 체결할 때 아예 양국 사이에 인구 교환을 하기로 결정, 수십만 명이 개막무가내식으로다가 바다 건너 쫓겨나 버리기도 했죠. 튀르키예 공화국의 성립 이후에는 동부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들이 주요 타겟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튀르크인으로 강제 동화를 시켜버리는 방향으로 탄압을 당합니다. 아르메니아인들처럼 부유하지도 않고 그리스인들처럼 모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도 이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산에 사는 튀르크인이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쿠르드어도 쿠르드식 이름도 쓰지 못하게 되고 강제 이주까지 당하며 민족적 기반을 말살당했죠. 결국 1937년 아나톨리아 동부의 데르심에서 쿠르드인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케말과 튀르키예 정부는 군대와 폭격기까지 동원하여 이를 무력으로 진압,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40,000명의 쿠르드인들이 무참히 죽어나갔습니다. 이후로도 쿠르드인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계속되어 지금까지도 튀르키예 최대의 민족 문제로 남아있어요. 1938년 아타튀르크가 죽은 후 대통령 자리는 케말의 최측근이자 전임 총리였던 이스메트 이누니가 역시나 만장일치로 당선되면서 스무스하게 이어받았지만 아타튀르크라는 개인의 카리스마가 없어지고 나라는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인민당과 케말주의의 앞날은 불투명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때마침 그 바로 다음 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내부의 분쟁 요소들은 잠시 뒷전으로 미루어집니다. 근데 또 1차 대전 때 줄 잘못 섰다가 나라 터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2차 대전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다는 거. 아무 쪽이랑도 손을 잡지 않고 칼 같은 중립을 유지. 전쟁 끝날 때쯤 형식상 추축국에 선전포고하고 연합국에 말단으로 이름을 올렸죠. 그러나 신들린 줄타기로 전쟁을 피해 나갔다는 기쁨도 잠시. 2차 대전마저 끝나고 나니 더 이상은 공화인민당에도 핑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나라 재건한다, 전시 상황이다 해서 국민들이 군말 없이 따라왔지만 이제는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경제가, 농업이 박살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케말은 오스만 제국이 망한 이유를 외국 세력과 자본의 무분별한 침투라고 생각해서 소련식 계획 경제를 도입해 중공업 위주의 국가주도 경제 발전을 꾀했는데요. 국민의 80% 이상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나라에서 변변한 기반도 없는 신생 국가가 이런 정책을 펼쳤으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던 거예요. 서부 지역 대도시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고 농업 생산력은 폭망해서 이 좋은 땅을 두고도 농산물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러다 보니 이쪽 동네에서는 세속주의도 반응이 좋질 않았습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사회 발전도 확확 보이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하니까 세속주의 좋다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농촌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 때랑 뭐 생활 수준이 변한 게 없어. 근데 여기다 대고 또 히잡도 벗고 페즈도 벗고 애들한테 종교 교육도 하지 말래.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 말을 듣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1940년대의 튀르키예는 서구화된 중앙부와 낙후된 주변부가 양극화되어 두 개의 시대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거둔 성공도 분명 있었지만 이전 시대에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게다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새로운 위협이 도래했다는 거. 2차 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올라선 소련이 흑해와 이스탄불, 카프카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불만 가득 찬 농촌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혹하는 순간 중국골 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안팎으로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에서 인웬유 대통령과 공화인민당은 1946년 결국 일당 독재를 포기하고 다당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낙후된 농촌으로 공산주의가 확산되어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한편 표면적인 민주화를 내걸어서 미국과 서유럽 자유세계에 합류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1946년 튀르키예 최초의 야당인 민주당이 창당되고 민주당은 1950년 이루어진 총선거에서 85%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지던 일당 독재가 끝나고 튀르키예의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순간이었죠. 민주당이 집권 이후 첫 번째로 추진한 정책은 바로 한국전쟁 파병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인민당 시절의 국가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외국 자본을 대거 유치, 농촌과 중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해왔었는데요. 이걸 실현하려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확실한 반공국가임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유엔군 4위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 많은 피를 흘리고 1952년 그 대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당당하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지요. 이를 통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농촌이 급격히 발전. 튀르키예는 몇 년 만에 식량 수입국에서 식량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에서 소외됐던 중소규모 기업들도 이렇게 남아도는 농축산물을 갖다가 식료품 공장 등을 만들면서 함께 승승장구했고요. 동시에 민주당은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이슬람의 숨통을 틔워주기 시작합니다. 방송에서 꾸란을 암송할 수 있게 되고 이슬람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종교 학교가 개설, 금지됐던 여러 이슬람 교단과 단체들도 다시 합법화되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비로소 신앙심 깊었던 내륙 지역 사람들도 튀르키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민주당의 성공은 내실이 없었고 금방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민주선거로 권력을 쟁취한 건 좋았지만 지나치게 표심을 의식하다가 중장기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확립하지 못했거든요.
있었거든요. 기업식 농업의 확대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빈민이 되었고 1954년부터는 흉작이 계속되며 수출이 감소,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1958년 튀르키예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돼버렸죠. 앙카라와 이스탄불의 세속주의자들이 시위를 일으키고 내륙의 농민과 소상공인 계층마저 민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이런 혼란상을 잠재우기 위해 이슬람교와 포퓰리즘에 기대며 정책적인 탄압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튀르키예 정치의 어두운 전통이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군부가 나서서 정권을 뒤집어 엎기로 결정! 1960년 5월 27일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뽑은 정부가 쿠데타로 무너졌는데 국민들은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실제로 1년 뒤 총선이 실시, 튀르키예 정치는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갔어요. 사실상 국민들이 쿠데타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60년대에 개발도상국에서 심지어 무슬림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런데 군부가 순순히 물러나서 다시 총선이 이루어진다? 뭔가 좀 말이 안 되는데 튀르키예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건국 당시부터 정부 관료와 학자 등 도시 엘리트 계층이 이끌어왔던 튀르키예에서 군부는 핵심 엘리트, 순혈 중의 순혈이었고 케말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빠르게 물러나서 총선까지 실시하니까 케말의 향수가 남아있던 당시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민주주의가 다소 파괴되더라도 아타튀르크의 유지를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 80년대까지 이어지는 전통이 됐다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세속주의 엘리트들보다 내륙에서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훨씬 많은데 아무래도 민주주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륙표를 많이 받는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군부가 세속주의를 수호한다! 라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부가 일종의 해결사, 리셋 버튼 역할을 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1960년의 첫 번째 쿠데타 이후 1971년 두 번째 쿠데타가, 1980년에 세 번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씩 쿠데타가 터지는 거죠. 한쪽은 표가 무기고 한쪽은 탱크가 무기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그냥 무한 반복이었어요. 끝없는 쿠데타를 겪으며 국민들의 묵인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세속주의도 알겠고 아타튀르크 위대한 것도 알겠는데 민주주의를 너무 개무시하잖아요. 아니 경제라도 잘하면 모를까 그것도 못해. 이렇게 1980년대 이후 군부와 관료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 계열은 잘하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얘네들은 지역정치, 보신주의 정치로 표 빨아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필요할 때만 이슬람 찾고 아쉬울 때만 민주주의 찾는 기회주의자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힘을 얻기 시작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종교와 전통을 전면 가치로 내세우는 이슬람주의였습니다. 과거의 정치 지형이 단순히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도시와 내륙의 싸움이었다면 내륙 지방의 개발 이후 부상한 이슬람 부르주아들, 이슬람적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도시화된 사람들, 그리고 대도시로 몰려드는 빈민들까지 이제는 그 사이에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가 생겼거든요. 전통적인 도시 거주 케말주의자들을 하얀 튀르크, 내륙의 농민과 지주 세력들을 검은 튀르크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회색 튀르크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집단이었습니다.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에서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슬람적 가치와 경제적 개방을 추구한다는 강력한 구심점으로 뭉쳐 있었죠. 쿠데타와 정쟁으로 얼룩진 비효율과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튀르키예에서 이슬람주의는 더 이상 고루하고 꽉 막힌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신선한 대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전면에 내세우는 만큼 도덕적으로도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복지에 신경 쓴다, 청렴하다라는 이미지까지 가져갈 수 있었어요. 사회 각계각층으로 흘러든 회색 튀르크들이 힘을 보태면서 이슬람주의 정당이 튀르키예 정치의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올라왔습니다. 내륙 지역뿐 아니라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도시 지역에서까지 이슬람주의가 강세를 보이며 1995년에는 튀르키예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던
복지당이 원내 1당이 됐어요. 화들짝 놀란 군부에서 복지당을 압박, 불과 2년 뒤인 1997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버리지만 이후에도 이슬람주의 정당의 명맥은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세를 불렸죠. 그리고 이 복지당의 후신이 바로 정의개발당, 지금의 튀르키예 집권 여당입니다. 1994년 복지당 소속으로 이스탄불 시장직을 지냈던 타이이프 레제프 에르도안이 위헌정당 해산 이후 2001년 다시 창당한 이슬람주의 계열 정당이에요. 정의개발당은 창당 1년 만에 전체 의석수 3분의 2를 얻으며 총선에서 압승했고 2003년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총리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 에르도안이라는 인물과 정의개발당이 2023년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는 거죠. 정의개발당이 약속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치의 준수, 경제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며 국민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금요일에 기도 좀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히잡 좀 쓰고 다니면 어때? 민주주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오랜 정쟁에 질린 튀르키예인들의 마음이었고 이걸 완벽하게 파고들어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더 이상 절대 악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가든 나라만 발전한다면 유능한 대통령인 거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에르도안이 신오스만주의자라고 불리우며 21세기판 술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튀르키예 정치를 항상 괴롭혀왔던 포퓰리즘과 선민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건국을 주도했던 케말주의자들, 즉 관료 집단과 군부, 학자 등의 엘리트들이 그간 자기네들이 다수의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권위주의 통치를 합리화했던 것처럼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은 우리는 저런 부패한 엘리트들과는 다르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우리들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수의 지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수를 붙들어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슬람을 부흥시키고 그것이 튀르키예의 내부 정치, 국제 정치에까지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튀르키예는 민주주의 국가, 에르도안은 실제로 꾸준히 선거에서 이기고 합법적으로 집권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의 연임 제한 3선을 채우고 나서는 대통령 중심제로 아예 개헌을 때려버리고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쭉 해먹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 과정에서 콕 집어서 불법이라고 할 만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해서 총리 됐고 대통령 됐고 이번에 재선까지 된 거예요. 표심도 표심이지만 2016년 일어났던 쿠데타 미수 사태가 가장 큰 방증이었습니다. 그간 케말주의 군부가 일으켰던 쿠데타들이 항상 성공해왔지만 이번엔 실패했거든요. 튀르키예 국민들은 세속주의가 좀 약화되고 포퓰리즘이 좀 판친다고 해서 20세기식 쿠데타가 반복되는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군대를 막아섰고 쿠데타는 실패, 가담자들은 철저하게 숙청당했어요. 인트로에서도 얘기했듯 튀르키예는 그전까지 견지해오던 여러 노선들을 바꾸고 국제 정치에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것으로 튀르키예의 기성 정치에 대한 박탈감이 만들어낸 국민들이 선택한 길이었다는 걸 얘기해봤어요. 사실 또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영상 한 4편, 5편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은 요 정도 배경 지식 알아가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